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로 하는 게 있죠. 예. 그럼요. 아빠가 알려주는 경제 금융 이야기로 해가지고 R경이죠. 예, R형.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부터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그 경제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네. 경제 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경제란 무엇인가 보다 그쵸. 약간 심화된 그쵸. 내용이죠. 경제 체제는 뭐 크게 경제 문제 해결 방식, 네.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산주의, 뭐 vs 자본주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 게 요런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냐 생산 수단 소유 형태냐 요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정치 체제와 함께 관습 등과 함께 국민 생활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교과서를 비롯한 사회나 역사, 지리 등 다른 교과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요. 체제는 몸을 뜻하는데요. 제가 억제하다, 뭐 제도할 때 그렇게 재는 거고, 조직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체라고 한다면 법률과 규범 등이 제가 되겠죠. 사람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그들 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 생깁니다. 체제는 그 규칙의 틀이 되는 거죠. 그다음 체제는 왜 필요할까? 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을 잡아놓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결정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를 설명하는 사람 너무 무척이나 많았어요. 근데 다른 점은 중세 이전까지 신의 섭리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에요. 지금도 일부 그런 집단이 있긴 하죠. 하나님의 뜻에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깊게 생각하고 원리를 찾으려는 철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를 분석하고 실증에 이론을 정립하는 과학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거는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네. 서구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의 섭리라는 안경을 벗자 우리 역사와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생겼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왜라는 부호를 붙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라는 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누고 누군가는 부자로 사는데 누군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사회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의 차가 아니라 네. 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왜 사람들이 가난하고 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랑 제 친구랑 있을 때 제가 제 친구보다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쟤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죠. 풀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버지도 가난하고 자식도 가난하고 그 나올 그 자식도 가난한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이 사람은 그냥 뭐 태어나가지고 부자로 사는데 그 부자의 아들이 부자의 아들이 부자의 아들도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거를 구조론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범주에서 보시면 되고 쉽게 경제 문제 해결 방식과 생산 수단 소유에 따라서 경제 체제가 구분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들을 굶주리지 않고 또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선은 전통 경제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경제 vs 시장 경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경제 체제에서 계획 경제로 가느냐, 시장 경제로 가느냐 이렇게 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경제 체제는 관습과 종교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이고요.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소수 지배 집단에 의해서 뭐 향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들 소수 집단은 불과 몰릴 수밖에 없죠. 이런 전통 경제 체제는 왕정이 대다수였던 몇백 년 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도 왕정이 아닌 왕정, 뭐 독단적 경제 체제는 여러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사실상 전통 경제 체제나 마찬가지 같아요. 네. 그 다음은 계획 경제 vs 시장 경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획 경제는 이념이나 이상향처럼 남아있는 거고 실제로는 소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경제로 빙자한 전통 경제 체제가 남아있는 거죠. 북한. 예. 네. 계획 경제는 19세기, 20세기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용되었던 예상향과 같습니다. 정부가 전지 만능은 계획자이자 실행자가 돼 모든 경제활동을 제어하는 것인데요. 소수의 부를 독점한 집단, 예를 들면 부르주아가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라고 부르짖는 거죠. 네.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재화를 생산하고 노동자들로부터 뭐 이렇게 좀 배급을 하는 거죠.
실제로 좀 실행되는 케이스가 없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나라가 아닌 가족이나 종교 집단의 소수 일부 사람들도 모의고사 이상형 만들기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일부는 비극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 조직이 생기면 소수 권력이 생기고 네. 이들에 따른 계급화가 진행된다는 게 자연 발생적인 것 같긴 해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애초에 미리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뭐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애초에 실패의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이에 반대된 게 시장 경제인데요. 시장 경제는 시장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네. 가격과 그 개인들의 자율성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 전통 경제와 구분이 약간 모호한 면도 있긴 해요. 계획 경제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의 논의라고 쳐도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통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단 하나의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생산 기술의 발달로 기업인 계층이 생겨나면서 시장 경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의 인정 여부가 되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갈리게 됩니다. 그 경제 체제를 나눈 또 다른 방식인데요. 생산수단은 토지, 자본, 노동이랑 생산 3요소를 누가 갖느냐 혹은 누가 갖게끔 하냐로 구분짓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사유재산의 인정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당과 정부의 것인데요. 사유재산과 생산수단이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갖고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누군가는 높은 계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계급차가 생기고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을 나뉘게 되면서 불평등이 생긴다고 여기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 노동자가 세운 당이 모든 것을 갖고 골고루 노동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모토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경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사회주의의 하나의 논리가 되는 거고 이런 사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봐요. 19세기, 20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놓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똘똘똘 뭉쳐서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서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주의를 혐오하는 거죠. 자신들의 체제를 뒤엎자고 하는데 네.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혁명의 리더들도 그 권력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뭐 대표적인 러시아가 되겠죠. 쿠바도 네. 되겠고 권력을 잡고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수천만의 인민을 죽이기도 하죠. 그나마 인간의 욕망을 사회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는 의견과 정부가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전자가 초기 자본주의에 가깝다면 후자는 20세기 대공황을 겪으면서 나온 혼합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네. 경제체제는 구분하는 기준과 유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나뉘게 됩니다. 전통경제체제는 전통과 관습, 종교 등에 의해 나누는 경제체제고요. 전 근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상향에 가깝고 실현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나마 시장경제체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체제와 많이 좀 닮아 있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가게에는 소비를 하고 소득을 얻는 거죠.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누는 기준이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입니다. 이에 따른 유형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있고 이 두 유형은 20세기 내내 서로 경쟁을 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완전한 승리고 굳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수단 소유 형태가 왜 중요하냐? 이걸 소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 부를 독점하고 이는 계급 간 불평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주된 포인트로 여겼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지적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소득을 이끌어낸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 등 생산수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산수단이 소수 누군가에 독점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자본주의 덕목인 정직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사회주의 망령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우리와 정부 당국자, 우리 사회에 있는 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새 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현 정권이 뭐 공산주의와 공산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그거는 혼합 경제 체제 아니면 복지국가 그런 틀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네. 된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윈도우 PC를 다 잘 쓰고 있는데 맥으로 바꾸자 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말라고 네. 당부드려요. 근데 이런 말을 꼭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절대 바꾸고 싶어도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네. 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심화된 내용이었네요. 예. 말씀대로. 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